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국감 중이고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문화비전 포럼이 주최 주관하는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 선샤인으로 읽는 시대 코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무슨 토론회지라고 이렇게 기웃하셨던 분들도 뮤직비디오 보시고 아마 미스터 선샤인 토론회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 사회를 맡은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회 취지를 간략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24회차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된 TVN 드라마 다 아시죠? 미스터 선샤인. 저도 매 주말 본방 사수했고요. 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시청률이 20%에 달했고 지상파 포함해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던 레전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구한말 1900년대 조선의 이름 없는 의병들, 그들의 운명과 삶을 대서사에 담아서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풀어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대적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민주연구원 문화비전 포럼의 첫 공개 토론회로 기획이 됐고 내년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어차피 발제 때 뭐 짧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인 국회에서는 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류의 국정감사와 연관되지 않은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약간 상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들도 바쁘고 심지어 저희 그 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조승래 의원조차도 그 국감 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기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한번 토론을 하자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국감장을 커버하기도 바쁠 텐데 저 SBS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애국적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이 감동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 토론회가 워낙 주제 자체가 좀 파격이기 때문에 아예 형식과 장소도 파격적으로 밖에서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뭐 시의회나 아니면 어디 책방 같은 데서 할까 생각을 했는데 파격이 지나치면 좀 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주제를 이렇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따 모시게 될 우리 김기봉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민주연구원의 문화비전 포럼에서 하는 이러한 토론들은 조금 더 문화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문화비전 포럼의 간담회를 사실은 청와대와 또 당, 정부에 이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정부의 이제 문화비전 2030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비전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등등 바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공개 행사였는데요. 오늘 그 첫 일종의 공개 행사를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시작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말씀은 이제 천천히 드리기로 하고요. 그 드라마에서 뭐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의 자리 자체가 이게 스몰 스타트가 될지 빅 스타트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실제로 스몰 스타트로 보이는 이것이 작게는 저희 당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또 크게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감수성과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큰 변화를 일구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식전 행사를 마치고 바로 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장이신 김민석 원장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 오늘 진행은 아주 편하고 스피디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큰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 훌륭하고 또 내용이 이미 잘 정리된 발제문을 주셨기 때문에 통상 이걸 다 읽는 그런 방식의 토론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읽으셨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읽으시고 또 끝나고 읽으시고요. 저도 그렇고 저는 뭐 발제니까 한 길면 5분 그다음에 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우리 토론자들께서 본인이 토론문에서 제기했던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를 3분 내에 한 번씩 쭉 간단하게 편하게 토론문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내가 담당한 주제가 아니고 공통의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2개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4개를 골랐습니다. 그 중에 4개의 주제를 골라서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4시에 시작해서 4시 15분 국회에서 본 토론에 이렇게 15분 만에 들어간 경우는 드뭅니다. 축사가 한 30분 하기 때문에. 김은옥 박사님 맞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 오늘 김기봉 의원님이 수업인데 학생들을 뒤로 조금 기다리게 하고 심지어 지금 택시가 파업 중이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5시 반까지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길면 1시간 반 내지는 1시간 15분 내서 하고 스피디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 발제문 여기 보면 3페이지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좀 전에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던데 저도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서도 헷갈렸는데 이게 미스터 선샤인이 맞아요. 저는 선샤인 이랬는데 선샤인 이게 그 옛날 발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데 큰 컨셉은 이게 오늘 아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문화예술 쪽에 계시는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시중에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그냥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보고서 진짜 내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살아야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정치나 도덕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현실로 됐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논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 제가 굳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억지로 7개, 8개, 9개, 10가지를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미스터 선샤인 또는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그리고 볕이 들었다. 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샤인 시대다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1에 쓰여져 있는 것은 개인 사이든 민족 사이든 큰 틀에서 마치 과거 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다 반영돼서 지금 이런 드라마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 2에서는 그런 은연중에 역사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코드 3에서는 어찌 보면 이것이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야 이제 뭐 과거 청산의 문제 좀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도대체 이완익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오늘 이 시점의 정통성의 문제는 새로운 부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동시에 남북 평화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남과 북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한반도 대정치로 가야 할 그러한 코드를 정치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이병한 교수님은 아마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전 세계를 발로 다닌 가장 많이 다닌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견문에 관한 책도 쓰시고 프레시안에 계속해서 이 세계 여행에 관한 글을 쓰신 대단히 탁월한 주목되는 이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 인문학자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동북아 유라시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한 민족 공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 단순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글로벌한 공간 확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숨어 있지 않는가라서 얘기도 해보고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특별히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병은 좌우 이념 대립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것이 남북의 체제로 굳혀지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이라는 개념 없이 원초적으로 존재하던 민족 공동의 어떤 보편적 투쟁 정서를 담는 거의 마지막 시점의 소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서 100년 후에 촛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페미니즘 코드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코드 8번째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동국대 황태현 교수를 비롯한 몇몇 정치학자나 역사학계에서 구한말과 고종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존의 역사학계에서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 태극기의 문제, 고종의 문제 등등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그냥 억지로 긍정적인 재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인 재해석을 할 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가 남았는데, 아마 북이 핵 강국을 포기하고 군사 강국을 포기하고 나면, 그리고 남이 경제 강국을 추구하다가 해보니까 조금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 남과 북이 만나서 다음에 추구할 비전이 뭘까? 남과 북이 공동의 비전을 추구해야 될 그런 논의의 시점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리고 참 놀랍게도 100년 전에 투쟁했던 그 시기에 맥을 이어받았던 백범 김구 선생이 나라의 비전을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아닌 문화에서 찾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굳이 산업적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최근에 많은 우리가 경제적인 논의를 합니다마는, 한류라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선도하고 우리의 자연발생 역량이 결합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는데, 아마 남북이 합작하는 시대의 한류가 분명히 새로운 폭발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견하게 하는 코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쭉 던져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 토론문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우선 자기 토론문의 핵심 메시지만 각자 3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포스터 이런 순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순서가 우리 김현성 본부장이 앞에 앉았었는데 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 연구원 저 관계자이기도 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죠. 뭐 요렇게 왜냐하면 우리 이병환 교수님은 사모님 박수도 받았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박재동 화백님도 오셨네요. 요 앞에 자리 요쪽으로 오시죠. 제일 앞에. 예. 자, 시작하시죠. 3분씩 먼저, 그다음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분씩 간단하게 핵심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연구원 관계자입니다. 아마 민주연구원에서 가장 미스터 선샤인을 재밌게 본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패널 중에 가장 시청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사실 그 학문적인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깊이 있게 이런 문화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제 발제문은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주제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시를 분절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의미를 찾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서, 드라마에는 드라마일 뿐인데 미스터 선샤인의 정치적 함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겁게 들리실 것 같은데, 아무튼 가볍게 제가 어떤 뭐 정치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미스터 선샤인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보면서 봤는지를 같이 주관적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1페이지인데요. 뭐 미스터 선샤인 하면 가장 아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작가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개화기 그 시절에 암흑개로 살았던 의병들에 대한 일종의 헌사, 그런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아마 상징적 그림을 넣어봤고요. 그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그 시대 정신이라고 읽혀지고 있는 존엄, 그러니까 개별 인간들의
존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의병은 그냥 의병이라는 통으로의 의병이었는데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각각의 직업들, 예를 들면 노비, 뭐 제빵사, 인력거꾼, 그러니까 의병을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있는 역사에 살아있는 힘을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보면서도 참 김은숙 작가가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무거운 역사, 그러니까 과거의 항일의 역사나 개화의 역사는 이 독립의 역사나 일종의 어떤 큰 어떤 거대 담론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 개화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어떤 질서가 새롭게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가의 독립도 얘기했지만 개별 개인들이 독립하는,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방되면서 개인들의 존엄성이 커지는 그 사회 현상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해 봤고요. 이때 저는 이게 찰리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에 보면 이런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시간이었고, 뭐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였고 불신의 세계였다. 뭐 이런 어떤 그 영국사의 그때 그 당시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김은숙 작가의 서문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다라는 이 멘트가 상당히 그 디킨스의 그 소설의 서문을 저는 느끼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더 가까이 와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몇 해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을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면서, 결국은 촛불 세대, 이 대통령을 탄핵한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병들의 자발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스터 선샤인 효과, 이게 정치적 효과든 사회적 효과든 상당히 어떤 20대와 40대 간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킨 것도 있고, 실제 많은 빅데이터 자료 중에 보면 6월 1일이 의병의 날인 걸 이제 알았다라는 뭐 이런 관심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나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지금의 행적들 같은 것이 굉장히 SNS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 곳곳에 가보면 과거의 어떤 개화기 시절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히 저기 익선동 같은 데 가보면 골목길에 굉장히 개화기 시절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호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불어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원래 제목을 미스터 선샤인이 우리에게 준 미션, 그래서 미션이 사실 미스터 선샤인의 약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그 미션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제목은 사실 그거였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저는 이제 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에 안창호 선생도 얘기했지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어떤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도 있는 국가는 국민이다라는 민본적인 생각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주목해서 받는 메시지는 저는 이병헌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하죠.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말자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는 뭐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봤던 장면입니다, 사실. 예, 이 장면에서 제가 정말 김윤숙 작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러브를 라이브로 보이게 했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전 너무 생생히 봤거든요, 이때. 하고 반지를 주고 그 반지를 꺼내서 끼워준 다음에 그 화면에서 라이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야 살 수 있고 사랑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사랑의 힘을 너무 감동적이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감동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그 오래간만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요즘 애들 말로 삘 받은 작품 하나가 나온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이걸 연구하고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별로 흥분을 안 하죠. 그냥 좀 냉랭. 그래서 저는 조금은 얼음을 뿌릴 수 있는 조금은 냉랭한 이런 이야기를, 뭐 그거는 폄하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작품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짧게 지금 서두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 들어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35페이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는 대중예술 연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의 본격예술, 고급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한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형상화해서 드러내서 수용자한테 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대중예술 연구할 때는 작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용자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가가 잘 쓴다고 해도 수용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인기가 없거든요. 인기가 없는 대중예술은 사실 대중예술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예술 연구할 때는 당대의 인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용자의 선택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그 시대에는 그런 작품들이 인기가 있었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길래 사람들은 이런 작품에 꽂혀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게 핵심이고,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원칙 같은 겁니다. 그 한 작품이 왜 인기가 있는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뭐 개인의 역량, 이번엔 김은숙 작가의 역량, 혹은 이응복 연출가의 역량, 혹은 자본과 기획, 특히 이 작품에서는 정말 공룡 중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작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을 도대체 어찌할꼬, 말하자면 이제 CJ 산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드라마에서 가장 핫한 작가가 갖고 있는 세 개의 제작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마무시한 볼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드라마판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잘못하면 싹쓸이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제작사가 있었던 거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연의 요소에 의해서 한 작품의 인기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작품이 왜 인기가 있었는가 설명하는 것은 뭐 꼭 그것이 그 시대와 관련을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작품이 아니라 한 작품이 아닌 작품군이라면 조금 사실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어떤 흐름 속에 그 작품이 놓여 있을 때, 그 흐름이 인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트렌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전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 한 작품만의 뭐 특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 안에 배치되어 있는가, 지금의 어떤 인기 경향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미스터 션샤인이 갖고 있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냥 제목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은숙 작가는 이렇게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의 결정판의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죠. 파리 연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서의 경향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최첨단의 지금 막 가고 있는 종류의 작품인 거고요. 맞으면 소위 일일이나 주말 같은 데서는 여전히 막장 드라마 신데렐라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첨단으로 나가고 있는 드라마에서는 놀랍게도 도대체 신데렐라 스토리가 언제 없어질까 싶었는데 최근 4, 5년간에 신데렐라 스토리로 성공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완전히 다른 트렌드가 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가 당연히 그걸 파악을 했겠죠. 더 이상 김은숙 작가도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신데렐라 스토리를 버렸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근현대사 소재의 대중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들이 뭐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도 다루고 뭐 6.25도 다루고 한 20세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의 흐름이 쭉 있는데요. 그 흐름이 근현대사의 어떤 지점에 착목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어떤 방향으로 그려내는가가 시대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최근에 4, 5년간에 한 번에, 특히 한 2, 3년간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그 변화를 김은숙 작가가 정말 잘 타고 있었고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점이 지금의 미스터 션샤인의 인기를 설명해주는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들과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은 빼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28쪽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그에 필요한 정책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입니다. 저는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서 어떤 그 맥락을 읽었나고 하면 그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 그것을 이 예술로 문화로 표현해냈을 때 그것이 갖는 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새로운 나라 다른 100년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 70년의 분단 70년의 역사가 단순히 국토의 분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인식까지도 분단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이 함께 산 역사는 5,000년이고 갈라져서 산 역사는 70년입니다. 근데 그 70년으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해 왔는데 남북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함께 산 5,000년의 역사가 부활이 된다. 묻혀있던 역사의 새로운 대륙이 열린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을까. 당장 내년 임시정부 100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3.1운동 100년 이것만 가지고도 만주, 시베리아, 그다음에 우리 북방의 역사,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접속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화와 콘텐츠, 전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창제작, 유통, 소비의 방식이 과거의 방식과 매우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나라의 인터넷망이라든지 오지 통신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고 선도적이고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중동의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를 알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창제작과 유통과 소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영국이 해리포터로 인해서 이 벌어들이는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해리포터 하나 가지고서 요즘 원서스 멀티유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웹툰이 다시 또 문학 작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웹툰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웹툰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동북아 문화예술 공동체로 확산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바로
한류와 물류가 실려서 엄청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서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환입니다. 오면서 살짝 부담이 됐습니다. 원래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역사학자가 끼면은 굉장히 따분해지거든요. 이렇게 고증이 잘 됐냐 안 됐느냐, 실제 사실은 뭐 이랬다 어땠다 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긴 한데 요런 건 좀 아쉽더라. 뭐 요런 거 위주로 첫 번째 얘기만 하겠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 우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경험했던 지리적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데 여전히 이 드라마에서는 절반 정도만 다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령 미국에서 돌아온 최유진이 있죠. 그리고 김희성과 구동매는 이렇게 일본에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현해탄과 태평양 위주로 이렇게 상상력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만주가 조금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조선 후기를 보면은 미국과 그 프랑스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전에 러시아부터 만나거든요. 1860년도에 연해주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은 두 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떤 근대적인 그 이주도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러시아로 먼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인의 뿌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전 세계로 흩어졌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출발도 함경도와 연해주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김민석 원장님의 토론문을 보면은 요 드라마를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던데 역설적으로 북쪽에 살고 계셨던 분들의 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감각은 남쪽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경도와 그 평안도와 이 북쪽의 사람들이 겪었던 개화기 때의 어떤 경험들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왔던 서방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런 거 못지않게 북쪽에서 내려왔던 동방정교회의 선교사들 그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만나고 러시아식 이름을 쓰고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론할 주제이기도 하고 그 남북 간의 합작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면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유진 초이도 있지만은 빅토르 초이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약속드린 5시 반까지 이제 46분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얘기 드렸고 또 각자 토론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공통 주제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의 이유와 현재적 의미. 왜 인기 있지? 왜 좋지? 정치적 함의는 뭐지? 뭐 그런 거겠죠. 우리 이영미 선생님 또 김현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죠. 두 번째는 최근의 드라마 소재의 변화 등 약간의 문화 비평을 길게 나뉘어도 잠깐 보자. 도대체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건 이영미 선생님이 제기한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또한 선샤인을 보는 것처럼 야 최근에 문화와 시대 코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지에 대한 약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남북 그리고 유라시아를 보면서의 문화와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병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저도 발제문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합작 컨텐츠 등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뭐냐, 이것은 다 말씀하신 주제고 김기봉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 해주는 것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럼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 라는 것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대략 이 4가지 주제로 가면 된다고 보고요. 이제 얘기를 들어갈 텐데 편하게 그냥 순서 없이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그래도 이게 좀 각자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또 순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기의 이유, 현재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토론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분과의 대화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아까 우리 김현성 본부장 이상으로 벅차서 이 드라마를 보신 오늘 특별히 오신 박재동 화백님께서 나는 왜 이게 좋았다, 그 인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현재적 의미는 뭐냐, 한 2분, 여기 다 토론자들도 3분 쓰셨으니까 짧게 시작해 주시면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거기서 푹 빠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별로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스토리는 그런데 시원찮고 얼굴도 별로 매력이 없고 이러면 많이 집중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말도 정말 간지나게 하고 그것이 함축적인 것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새로웠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름다움에 우리가 빠진 거다. 내가 빠졌다. 그리고 또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람들이 친일적으로 슬쩍 빠져있는 드라마든가 애매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름다웠던 거죠. 그 시대에서. 그래서 그 2가지 아름다움이 강력하게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이건 좀 아닌데 하더라도 다 용서를 했습니다. 다 용서를 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속고 기꺼이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 사는가 하는 걸 줬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움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 아름다움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아름다움입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이런 것 선택하는 그것에서 우리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매력, 우리 삶, 개인적인 삶의 아름다움과 그 우리 전 시대의 아름다움을 같이 우리는 마음 깊은 속에서 추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강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더 환상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빠져들었던 거 아닌가.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우리 정말 그 신미양요 때부터 있었던 민초들의 그 깊은 한을 그 속에서 탁 창자 미천까지 이렇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박하백님, 네, 네. 자리 옮겨드릴까요? 진작 하셔야지. 2분만 하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정말 우리는 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술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토리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웠다는 거거든요. 저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의병들이 아름다웠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름다웠고 멋있고 간지나고 그것이야말로 그 외에 정말 그 당시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결국은 아름답지 않았다. 추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는 것은 무엇이 아름다운 것. 사람들은 아무리 그 해도 추했다 이러면 그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가 결국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정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말로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확연하게 느끼게 빠져들게 감사합니다.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 토론회 토론자로 모시고 나서 쫙 아주 집중해서 이 토론회
이 저 드라마를 새로 보신 분이 우리 이병환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늦게 하셨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여기만 순서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긴 좋으셨어요? 왜 이게 인기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부터 해서 편하게 요게 조금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드라마 방영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관심이 가졌던 거는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이 드라마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라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걸 하자고 한 이후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연구원 내에서. 그 감각으로 사실은 처음에 보기 시작했고 왜 할까? 왜 이 드라마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빠져들었는데요. 그 박재동 화백님이 아름다움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주인공의 어떤 비주얼적인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그 정의로움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축적된 힘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돼요. 그 조선의 건국 이념이라는 게 맹자였고 맹자가 했던 얘기가 이로움을 따지지 말고 의료움을 따지라 그랬죠. 근데 지배층들은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가고 이렇게 만국으로 갔던 과정인데 그 의로움을 지배층을 대신해서 구현해줬던 사람들이 이 아래쪽에 있었던 풀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보여줬고 조선이라는 문명이 그 아래로부터 이렇게 근대화되고 민주화되고 조선적인 근대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런 게 지금 촛불 이후의 어떤 국면과 맞아떨어져서 국민적인 인기, 화제 이런 걸 얻었고 집권당에서도 주목하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알아서 편하게 보태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아니면 막 넘어갑니다 저는. 아유 저 우리 박재동 화백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진짜 몰입해서 봤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게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A 불비. 그러니까 슬프되 슬프다고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하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뽀뽀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아쉬우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좋았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그 기존의 드라마들이 해픈 감정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문화라는 게 너무 솔직하다는 걸 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미덕이 결국은 조금 그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그걸 정말로 전달했던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생각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집에 군림하는 권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또 다른 권력이 그 엄삼탁을 굉장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석대가 그렇게 제거가 되는데. 그건 이게 주체적인 힘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의 주체적인 힘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이 와서 엄석대를 제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사실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마무리가 굉장히 우리 권력 관계를 굉장히 잘 이야기한 소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우리들의 주체적인 힘들이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내주려는 친일 세력에 대응해서 뺏기지 않으려는 우리 의병들의 이야기를 너무 절절하게 그려준 게 아닌가. 그게 저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갤럽에서 매달 이 TV 프로그램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역사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는 중장년층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여성이 5, 남성이 한 3 이런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 30, 40대 특히 주부들
그래서 이 드라마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역사극의 어떤 변화, 경향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나 좀 짚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여기 오는데 이 드라마가 왜 있냐 그랬더니 드라마가 영화와 같은 이 영상 그 연출이 굉장히 뛰어났다. 근데 그 뒤에는 넷플릭스가 300억을 투자한 돈의 힘이 아니겠는가라는 씁쓸한 얘기가 같이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제가 한 주제당 딱 10분 되면 바로바로 그냥 애누리 없이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주제가 한 2분 남았어요. 혹시 누구 말씀 보태시고 싶은 계시면은 말씀 보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가 최근 드라마 소재의 변화 등 약간의 문화 비평을 섞어서 그럼 마치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러이러한 시대 코드를 읽은 것처럼 저는 참 흥미롭게도 아까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표현하셨죠? 우리 김 작가조차도 신데렐라 이거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등등등 한번 선샤인뿐만 아니라 최근의 드라마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면 시대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이영민 선생님께 조금 그 도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너무 과도하게 감동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드라마를 잘 안 보시셨던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한 번씩 흥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때 한 번 흥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의 눈물부터 왕건 정도에서 한 번 흥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또 흥분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흐름에서 보면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측면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시다가 하나가 어느 순간 삘이 고치셔서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모든 상식이 다 튀어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꼭 그렇게만은 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들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선택을 읽어내려면 그것도 훨씬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고요. 저는 좀 시간을 좀 쓸 것 같은데 시간 좀 주세요. 36페이지 한 중반 정도 보겠습니다. 그 신데렐라 스토리가 하고 연애물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몰락하면서 연애물이 같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최근 얼마 동안에는 연애물이 아니라 이제 제가 추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첩보, 범죄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인기 경향이 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노년층들이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유아들을 데리고 보시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낡은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10시대 드라마. 최근에는 지상파도 완전히 밀리고 JTBC하고 TVN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경향이죠. 초기에는 미드 모방 수준이었어요. 이런 식의 추리물들이. 그다음 2010년대가 되면서 한국형으로 정착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형 추리 범죄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재벌, 정계,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그 외의 전문인 기득권층의 결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형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미드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인, 로얄 패밀리부터 시작해서 추적자, 황금의 제거, 시그널, 뭐 비밀의 숲까지 다 이런 경향이에요. 이게 올해 와서 조금 주춤했어요. 작년 후반기부터 정권 바뀐 경향인 것 같아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정말 최고 지도자가 연루되어 있는 권력형 범죄 이야기가 살짝 줄어들어 있는. 그건 그만큼 이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로맨틱 코미디까지 침투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몰락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작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수용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약간의 무의식을 읽는 것 같은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오로지 진정성과 착한 마음 하나로 진정성 있는 연애와 결혼과 계층 상승을, 그러니까 연애하고 계층 상승을 동시에 이루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결코 현실적이지 않죠.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컨대 뭐 계속 나왔던 김은숙 작가의 작품들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졸업한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착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재벌 2세하고 결혼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봐요. 근데 그게 인기가 있을 때는 뭐냐면요, 당대 사회에 대해서 대중들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 신데렐라 스토리가 콩쥐밭이든 신데렐라든 인기를 끌었다는 건 뭐냐면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20세기 들어서서 신데렐라 스토리는 몰락해요. 콩쥐팥쥐가 그렇게 인기 있는 설화였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대중예술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몰락하고 딱 두 시기만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1960년대 초반 중반까지 주로 청춘 영화, 맨발의 청춘으로 대표되고 있는, 두 번째가 1994년에 사랑은 그대 품 안에부터 시작해서 드라마에서 한 2010년 정도까지 오고 있는 바로 그 맥입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운이 좋으면 계층 상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가 올라갔던 상류층이 불의나 비윤리로 가득 찬 곳이 아닌 그냥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신데렐라 스토리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60년대 초중반, 말하자면 4.19, 5.16 지나고 나서 아직 박정희 정권 제2기가 오기 직전까지 약간 희망이 올라왔던 잘 살아보세가 먹혔던 시절. 근데 그러니까 반짝 있어요. 근데 6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다시 우울해져요, 드라마, 그 영화들이.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소위 삼조호황의 끄트머리를 가면서 약간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자유주의의 희망이 약간 잔재로 남아 있었던 2000년대 정도까지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그 약발이 딱 끝나고 나면 2010년대부터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요. 정치마저 보수화되면서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힘과 지배층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높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재벌 2세가 미워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되고는 싶은데 미워요. 그리고 될 수도 없어요. 재벌 2세를 만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신데렐라 스토리는 더 이상 인기가 없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신데렐라 스토리의 몰락이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여성들이 선샤인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추리물 같은 게 결코 남성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는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시청자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애물 안 보고 추리물, 범죄물, 권력형 비리 얘기에 완전히 몰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숙 작가조차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보셨다는 시크릿 가든에서 빅 히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작품이 상속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팔렸어요. 그런데 작품에서 뚝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태양의 후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201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서 권력형 비리 얘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연애 얘기가 다시 부활해요. 근데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연애 이야기. 예, 연애물이 완전히 신데렐라 스토리 몰락하면서 같이 몰락했다가 최근에 연애물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게 어떤 스토리가 주로 많으냐 하면은, 물론 뭐 김비서가 이상한가 뭐 왜 그럴까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건 뭐냐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가족과 연애가 살아가는 버팀목이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의 작품이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이, 마더, 나의 아저씨, 이런 작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물과 가족물이 복원이 되기는 되는데 신데렐라 스토리는 아니라는 것, 이거는 지금 확실히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헬조선의 일종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정치나 사회를 바꿔야만 내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근현대사 소재의 작품 경향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근현대사 소재의 대중예술 작품은 완전히 민족주의하고 반공 코드한테 과도하게 갇혀 있어요. 일제로부터의 핍박, 독립운동, 그다음에 6.25 전쟁 소재의 작품들. 예컨대 뭐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그런 것, 이름 없는 별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에.
그게 그 시절에는 나름의 감동을 줬을지 몰라요. 하지만 60년대 후반 되면서부터는 과도한 당위와 명분에 갇혀서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여기 그 답답함을 오락정 영화가 검열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알리바이 정도로 쓴 측면이 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50대 말이나 60대 되신 분들은 60년대 중후반에 장동희와 장혁이 나오는 만주활극 같은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북경열차 뭐 이딴 계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만주에서 개장사하고 마적하고 막 독립운동가가 막 뒤섞이는 기상한 액션물들이에요. 박노식 막 이런 사람들 나오는 B급 영화들인데 이제 그렇게 막 오락적인 얘기를 하다가 맨마지게 독립운동 얘기가 조금만 나오면 그냥 검열이 통과되는 이런 종류의 것으로 마지막에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70년대 김두한 소재 액션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문민정부 시대 초기가 되면 반공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이 붐을 이룹니다. 그래서 은폐된 피해의 역사, 좌파의 저항의 역사에 착목하는 작품들, 예컨대 남북은, 태백산맥, 그리고 TV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91년 말부터 시작해서 92년으로 올라오고 모래시계 95년 초에 이루어졌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흐름이 한번 바뀌어요. 네.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은 정치적 명분에 네.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정치적 명분에 강박돼 있던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서 문화사와 풍속사로 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모던 경성 붐이 일어요. 서울의 댄스홀러가 99년 책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라디오 데이즈, 모던 보이 이런 거 있죠. 경성 스캔들 이런 붐이 한번 일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탈정치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그 문물을 재미있게 보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독립운동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일제시대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이렇게 풍속사와 문화사로 만들어진 그 재미있는 볼거리를 기본에 깔고 다시 저항의 서사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암살 이런 영화들입니다. 암살, 동주, 군함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항의 서사가 현대사로 와서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 이런 식의 영화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약간의 풍속사, 문화사, 아까 얘기했던 제빵사 나오고 그 블란셔 제빵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풍속사 더하기 저항의 코드가 결합된 것이 최근의 인기 경향이라고 하는 걸 김은숙 작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트 제조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제를 설정할 때 우리 이영미 선생님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제 때문에 동무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의 주제에서 동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감사드리고요. 그 대부분 여기 이렇게 보니까 특히 우리 박재동 화백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어쩌다 보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옆에 있는 우리 저 김현성 본부장은 계속 감동하고 계속 드라마 제목마다 호응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1분 내로 혹시 보탤 거 있으면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요. 못하겠습니다. 과도한 감동을 너무 차디찬 샷문을 던져주셔서 지금 1분?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이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 저는 그게 러브, 사랑, 정의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역사는 여기에서도 사실 양념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랑을 낯설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낯설게 보여주는 경향이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 가치, 뭐 사랑이라는 가치, 이건 결국은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덧댄다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풍속을 통해서 덧댄다든가,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예능도 결국은 재미만 추구하다가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갑자기 퀴즈와 관련된 예능이 막 만들어지고, 뭐 알쓸신잡 이런 것들이 예능으로서 부각되고, 이것들이 보면 대중들이 결국은 이게 값싼 재미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 의미를 찾고 싶은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현성 본부장님은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혹 연애하되 뽀뽀하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등장하는 건 아닐까 썰렁하죠? 아, 그런가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로 설정했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김기봉 위원님께서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서 김기봉 위원님의
총무대는 아니지만 주무대가 되실 거라고 예상되는 사실은 남북 합작 컨텐츠 등 미래를 위한 문화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이 제기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 정부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아주 압축적으로 근데 그럼 뭐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에 대한 말씀을 좀 도입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각자 한 2분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내년도 2019년도 사업으로 3.1운동 100주년 하고 남북 예술 그 관련한 사업비를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안에서조차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지 못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특히 문화 분야의 이 변화 부분은 굉장히 그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제도가 정책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정책 네트워크 체계가 여야를 막론해서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이념과 종교보다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프레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할 때 저는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기봉 의원님은 사실은 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 또 그 배경이 되는 과정에서 또 그 이전부터도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저희 민주연구원의 문화비전 포럼을 처음 출발하는 과정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요 다음 말씀은 어떤 분께 부탁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이병환 교수님이 또 이 남북합작 또는 새로운 시대라는 차원에서 아까 컨텐츠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문화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으로 아까 유진 초이뿐만 아니라 빅토르 초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상상될 수 있는 컨텐츠이지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병환 교수님 도대체 남북합작의 새로운 시대의 컨텐츠는 어떤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 미스터 션샤인이 재밌었던 이유는 보편적인 사랑의 얘기도 있지만 그 보편적인 사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공간의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한 말, 이렇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공간을 잘 조명해 줬죠. 이렇게 보면은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만났던 때이고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이렇게 교차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매력적이었던 건 어떤 것에 특별히 이렇게 방점을 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선의 이렇게 문화의 어떤 미덕 이런 것도 충분히 드러났던 것 같고, 이렇게 정의롭고 멋있는 지배층도 있고, 이렇게 도공을 하는 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도 잘 그려졌고, 그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모던보이 이런 거에서 주목했던 개화파 일방으로 이렇게 주목했던 그런 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고, 이렇게 옛 것과 새 것,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무대를 중시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합작해서 이렇게 만들 때 처음에 언뜻 말씀드렸던 빅토르 초이라 그러죠. 그분의 삶이 재밌는 게 할아버지는 함경도 출신일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로 갔을 거고, 이주를 해서 제가 알기로 카자흐스탄에 간 걸로 알고, 카자흐스탄은 또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이죠. 그런 배경이 드러날 수 있고, 어머니가 우크라이나 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오늘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음악을 공부했죠. 거기는 러시아에서도 가장 서구화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소련에 저항한 어떤 반체제 락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남북한이 만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남북한만의 드라마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되고 있는 유라시아의 어떤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저 김기봉 의원님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 떠나셔도 저희가 양해를 서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주제가 새로운 공간 이제 열린다. 남과 북, 뭐 유라시아 이렇게 돼서 이런 공간에서의 문화와 정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미스터 선샤인이 던지는 화두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이 주제는 우리 통상 보통 이런 자리에 우리가 부르지 않는 역사학자이고 유라시아라는 문제를 계속 천착해온 이병환 교수님한테 조금 얘기를 해본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상당히 재미난 얘기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당에서 또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통상 자 이제 남북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생각까지는 하는데 어디까지 더 지평을 넓혀야 되느냐, 또 그 의미는 뭐냐 하는, 또는 평소에 갖고 있는 유라시아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극동이라는 말이 있죠. 파이스트. 우리가 있는 위치를 극동이라고 한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서유럽, 특히 이렇게 영국의 시각이었던 거잖아요. 저쪽에서 보니까 우리는 가장 동쪽에 있었던 나라로 이렇게 호명이 되었던 거죠. 다른 쪽에서 미국 중심적이었던 시각에서 보면은 태평양을 한참 지나야 나오는 아시아의 나라가 한국, 북한이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유라시아의 동쪽,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링 해협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베링 해협에 가면은 80km를 건너면은 알래스카예요. 근데 거기 지금 해저 터널과 그 다리를 놓고 있거든요. 2030년에 완공된다 그래요. 그게 완공되는 2030년이면 유라시아 대륙이랑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다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한반도를 보면은 이렇게 아메리카와 유라시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반도를 의미화할 수 있어요. 신대륙과 구대륙이 이렇게 접경지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이렇게 포착해 볼 수 있죠.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다양한 언어가 이렇게 나오죠. 다양한 문자가 구사되는 사랑이 이렇게 꽃피는 좋은 환경이 낯설고 이국적인 환경에 놓여질 때거든요. 색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이런 건데 우리가 살게 될 그 21세기의 공간, 그러니까 한반도의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세기를 주도했던 아메리카의 신대륙 고 문명과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문명을 주도해왔던 유라시아 문명이 있는데 그런 고전 문명과 현대 문명이 만나는 접점, 그 다양한 언어들이 소통하는 접점으로서의 남북한을 이렇게 구상하고 만들어 갈 때 다양한 어떤 창작, 창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일단 참석해 주신 토론자 분들께 이번에는 거꾸로 순서로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1분 내로 마무리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려요. 그 주인공들이 보통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30대죠. 30. 그게 30대와 20대더라고요. 그 나이대의 그 친구들이 100년 전에 이렇게 활약상 사랑도 하지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그 나이대의 그 리더가 등장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는 그 나이대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현재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런 걸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김기범 의원님 가셨으니까 황 시장님한테도 마이크 한번 더 드릴게요.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면. 오늘 정말 토론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드라마 시간은 많지 않아서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씩 보면 그냥 흥미 위주 주는 그 메시지 이런 정도로 쉽게 봤는데 미스터 션샤인이 워낙 저는 이제 김은숙 작가라는 대한민국 대표고 또 한류 작가인 분이 워낙 흥행했던 작가여서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를 갖고 우리 세미나를 하는구나 정치권에서 특히 우리 집권전의 민주연구원에서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문화적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는구나 굉장히 긍정적인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와서 내용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남북관 또 유라시아까지 이 신경제 지도까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논산에서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해서 뭐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만 이 작품이 뭐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까, 역사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드라마 전체의 판도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대박이 터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애물을 즐겨봤었던 역사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존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존재가 없어요. 진짜 이상하죠. 그 공간에서 그렇게 존재가 없는 나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대한 생각도 여태까지 정말 한 수십 년 반복해왔었던 것이 약간 변형된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대박이 터지고 그만큼의 성과가 있지만 이런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한국의 드라마 문화가 발전하고 뭐 앞으로 한류든 뭐든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자잘한 이렇게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돈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돈 돼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 아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싹 틀 수 있을 만큼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대중예술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공룡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자잘한 사람들이 커야만 나중에 공룡이 힘을 잃었을 때 바닥에서 뭔가 솟아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이제 일종의 한류 콘텐츠의 문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BTS가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유행 글로벌 콘텐츠가 됐듯이 저는 역으로 보면 넷플릭스라는 경쟁력 있는 이런 콘텐츠를 전달하는 채널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새로운 미디어 큰 그런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일본의 이런 만행 우리한테 저질렀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새로운 문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 문제가 좀 덜 다룬 건 아마 넷플릭스 탓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그런 통쾌함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감히 이 작품이 글로벌 한류 콘텐츠의 개화기를 만드는 게 어떤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또한 이 작품에 또 우리한테 주는 시사는 뭐냐면 내년이 우리가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 일제 시대를 다루는 컨텐츠에 대해서 실제로 연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꺼렸어요.
그래서 각시탈이라는 그런 드라마의 주연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나름대로 하고 연상화보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인기가 있다는 이병헌 씨가 이 드라마에 굉장히 주연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일제시를 다룰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북한은 만들었지만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키시마호 대폭파 사건이라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 번 만든 그 사건인데 우리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우리 한국판 타이타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방 이후에 일본에 근무했던 한 만여 명의 징용 노동자들이 우키시마호를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에서 현해탄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수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 그 소재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었냐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주년 시점에서 한번 만들어지면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북한이 그 만들었던 뭐 감독이나 이런 분이 같이 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성 본부장님의 문화적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토론이어서 저희 민주연구원의 김현성 본부장님을 본부장으로 모시고 있는 민주연구원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토론이었습니다. 우선 마무리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과거의 모든 위대한 예술이 그랬듯이 머리에 뭐 좀 든 여기 있는 저희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목물들이 뭐라고 하건 실제 예술은 진전했고 또 대중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왔는데, 오늘 미스터 선샤인도 어쨌든 이미 현실의 지점에서 대중의 인기와 또 그것으로 모든 오늘 우리의 코멘트를 뛰어넘는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한번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애초부터 이 국회 영역 근처에 있는 의원부터 보좌진에 이르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이 주제 관련된 발제들 토론문을 툭툭툭툭 던져보니까 의원들 가운데 굉장히 관심 있고,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에 대한 답글을 갑자기 드라마 보고 감동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답글을 저한테 보내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 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연구원 또 특히 오늘 첫 공개 행사를 하게 되는 우리 오늘 사회를 봐주신 이용민 박사 어디 가셨죠? 이용민 박사를 위해서 국방 전문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오니까 살 길이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국방 관련한 이슈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문화 쪽으로 우리가 바꿔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애써주셨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그 문화 비전 포럼이 잘 오늘 시작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을 가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얘기를 변형해서 발제에 썼던 평화로운 통일조국 초인류 문화국가에서 See you again 하는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